이민세관 단속국의 7월 구금 규모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IC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구금시설엔 약 6만 8천 명이 수용돼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를 상설화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외국인의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증오범죄 피습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인 남성은 당시 등에 흉기가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이 공공부지에 계획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향후 10년간 20만 채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2년 소셜연금 삭감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분석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부는 늦게, 싱글은 일찍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7월 구금 규모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IC가 관리하는 전국 구금시설에 약 6만 8천 명이 수용돼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IC 내부 자료와 국토안보부 예비 집계에 따르면 IC는 지난달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에 오른 이민자 4만 6천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약 4만 3천 명을 넘어선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건수입니다. IC는 최근 공항과 출입국 심사시설, 교통검문소, 지역사회 등에서 체포 작전을 확대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IC 시설에는 하루 평균 약 1,500명의 구금자가 수용됐으며 일부는 세관 국경보호국에 먼저 체포된 뒤 IC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IC가 관리하는 전국 구금시설에는 약 6만 8천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올해 초 연방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주춤했던 체포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 요원들이 탑승구와 체크인 구역 인근에 있는 여행객을 체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IC와 교통안전청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TSA가 체류 자격이 만료된 비시민권자 여행객 정보를 IC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존스 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IC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연구원이 2024년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미국에 머물렀다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 시설에 구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를 상설화합니다. 작년 도입했던 시범사업이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자 연방관보에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 시행을 개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 범죄 기록 공유 및 심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50곳이며 이 가운데 30개국이 알제리와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대상국 명단은 추후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이 상용 관광 목적의 B1, B2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신청자 직업과 소득, 학력, 방미 목적, 미국 내 연고 등을 종합해 $10,000, $15,000, $20,000 가운데 보증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5,000 보증금은 폐지됩니다. 이 보증금은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체류 기한 안에 출국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비자를 받고도 미국에 가지 않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도 반환됩니다. 반면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출국 조건을 어길 때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망명 등 인도적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위반 사유가 됩니다.
국무부는 작년에 도입한 시범 사업이 외국인의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 50개국 출신의 비자 초과 체류자는 2024 회계연도 45,488명이었지만 시범 사업 첫 10개월 동안 5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비자 발급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보증금 납부 대상으로 판정된 약 2만 건 가운데 실제 보증금을 낸 경우는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이들이 맡긴 보증금은 모두 약 1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주말로 예고됐던 이란 대규모 공습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지역 주요 공관들이 미국민들에게 대피 명령까지 내리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지만 공습이 보류되면서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밤 10시 5분 SNS 트루소셜을 통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은 협상의 기본 골자가 합의됐으므로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방금 요청을 해왔다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전 세계의 미래 이익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에 합의된 기본 골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 합의할 것으로 예상 혹은 기대하고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31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강요 회의를 가진 뒤 가진 주말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루 전 대규모 공습 엄포를 놓으면서도 중동 국가들과 이란의 협상 추이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가 일단 공습을 보류 중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요르단 암만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공관들은 지난 1일 SNS에 서로 비슷한 내용의 보안 경보를 게시했습니다. 공관들은 중동 지역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며 예기치 못한 확전 가능성이 있다며 영내 미국인들은 출국을 고려하거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출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려진 이란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증오범죄 피습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그는 당시 등에 흉기가 꽂힌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 최윤정 회장은 1일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31분께 맨해튼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84가 인근 노상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을 찔리는 중상을 입은 아시안 남성이 57세 한인 남성 성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성 씨에게 공격을 가할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신은 위대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성 씨를 공격한 직후 약 2블록 떨어진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또 다른 남성의 가슴을 십자 드라이버로 찔렀습니다. 성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 씨는 병원 이송 당시 등에 흉기가 꽂힌 채 옮겨져 이튿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다 체포된 범인은 라올 모랄레스로 확인됐으며 현재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브루클린 한인회는 지난 1일 브루클린에서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촉구 집회를 열고 아시안을 향한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최윤희 브루클린 한인 회장은 피해자인 성 씨는 사건 직후 공격을 당한 유대계 피해자와 달리 초기 조사에서 증오범죄 혐의 적용이 모호했는지 의문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평한 혐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이 공공부지에 계획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향후 10년간 20만 채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이용 심사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5개 보로에 걸쳐 5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00개 이상의 소유 부지를 보여주는 온라인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해당 지도가 뉴욕 시민들에게 도시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뉴욕 시민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시 정부는 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IFT 추적 시스템은 이러한 노력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시 소유 토지가 방치되지 않고 5개 보로에서 주택,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최소 5곳 이상의 시 소유 주택 부지에 대한 사업 제한 요청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20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설하고 기존 어포더블 하우징 20만 채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택 계획의 일환입니다. 뉴욕시는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공공토지의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해왔으며 여기에는 토지 이용 심사 절차 간소화도 포함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채택된 예산에 향후 5년간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220억 달러가 편성돼 있으며 그중 약 50억 달러는 향후 2년 내 새로운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케어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잠적한 한인 간호사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당국이 그녀를 최우선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건부 수사국에 따르면 57세 한인 간호사 김지혜 씨는 지난 2011년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LA 지역의 홈헬스케어 업체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며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체결했지만 이후 법원의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를 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까지도 도피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를 했던 홈케어 업체는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한 홈헬스 서비스 명목으로 약 51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는 관계없이 메디케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의료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홈헬스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일일 방문 일정표와 전문 간호 기록까지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 당국은 김 씨의 소재를 계속 추적 중에 있으며 한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2년 소셜연금 삭감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연금 분석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부는 늦게, 싱글은 일찍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료 온라인 연금 분석 프로그램인 오픈 소셜 시큐리티를 개발한 마이크 파이퍼는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조기 신청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삭감 충격이 다른 여러 요소를 모두 압도하는지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퍼는 오픈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든 신청 시점에서 평생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최적의 신청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은 2033년 초부터 연금이 22% 삭감된다는 것과 수령자의 건강 상태가 평균보다 양호하고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결혼 여부와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부부에게 최적인 신청 시기는 가능한 한 늦게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상의 부부는 모두 2027년 1월에 만 62세가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남편 기본 연금액은 월 2,000달러, 아내는 월 1,00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에 가장 유리한 전략은 남편은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고 아내는 62세 1개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033년부터 연금이 22% 삭감된다고 가정을 해도 최적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싱글 남성은 조기 신청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가상의 싱글 남성이 2027년 1월 만 62세가 되고 기본 연금액이 월 2,000달러라고 가정했습니다.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 최적의 신청 시기는 67세 1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33년부터 연금이 22%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최적 신청 시점은 62세 3개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싱글 여성도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같은 조건의 싱글 여성은 연금 삭감이 없을 경우 최적 신청 시기가 68세 1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22% 삭감된다고 가정하면 최적 신청 시기는 65세 5개월로 약 3년 이상 빨라졌습니다. 서부 지역의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까지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16도, 섭씨 46.7도까지 올랐습니다. 1972년 세워진 8월 1일의 역대 최고 기온과 맞먹는 기록입니다. 폭염은 애리조나뿐 아니라 서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섭씨 46.1도,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는 47.8도로 집계 이래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해당 지역 상공에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고기압 열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선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 인근에선 최소 3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5,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주택, 상가 등 건물 600채가 파손되고 5천여 가구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펠리스 산불 또한 840에이커를 태우는 등 서부 전역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며칠간 이어진 고온 때문에 대지가 바싹 마른 상태에서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 연기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말고 주변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라 로저스 글로벌 미디어청 청장 지명자가 지난달 30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라디오 방송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촉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청은 정부 지원 방송사인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를 관할합니다. 두 방송사는 라디오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북한 주민들과 특권층에게 오랫동안 외부 정보의 원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서울에 있는 탈북민들은 미국 라디오의 짧은 단편들이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실마리였다고 말을 했다 밝혔습니다. 로저스 지명자는 국무부 차관 자격으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탈북민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다호주 패스트푸드 매장 인앤아웃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경에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드라이브스루에서 나와 AR 계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범은 24세 체드 윌리엄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번 중이던 주 경찰관과 총기를 소지한 시민이 총격범에게 대응 사격을 했다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동이 용의자를 매장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추가 희생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며 이번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행동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인 남성이 숨지고 동승한 한인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지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틴덜시 남쪽 약 8마일 지점 37번과 52번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혼다 파일럿 SUV를 운전하던 네브래스카주 오하마 거주 49세 한인 최연유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47세 김유리 씨는 위독한 상태로 헬기로 스폴스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 씨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형 포드 F250 픽업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더스틴 보스웰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전철역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를 둘러싸고 약 9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MTA와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장애인 승객에게 대체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따른 합의인 만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정식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 권익단체와 휠체어 이용자들이 2017년 MTA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원고 측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에서도 잦은 고장과 부족한 안내로 장애인 승객들이 전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맑은 가운데 습도가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